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그 말에 따르면 저는 아마 1000년은 넘게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제가 욕먹을 짓을 많이 하고 살았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제게 그렇게 욕을 퍼붓고 저를 장수하게끔 만들어준 사람은 단 한 명이었죠. 바로 저의 미친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들으시면 아침 드라마나 막장 드라마가 차라리 현실적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저 역시 아직도 제가 겪은 일들을 돌이켜보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기도 해요. 지금은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셔서 더 이상의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동안의 세월을 생각하면 기가 막힐 따름이죠. 오늘은 여기서 저와 시어머니 간에 있었던 상상을 초월하는 모든 일들을 탈탈 털어놓아 볼까 합니다. 제 불행은 결혼을 결심하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저도 제 무덤 제가 팠다는 거 인정합니다. 사랑과 결혼은 전혀 다른 건 줄 그땐 몰랐죠. 제가 제 무덤을 파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의 아빠, 엄마, 오빠로 이루어진 가족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해요. 먼저 저의 아버지는 직업군인이셨는데 직업군인의 딸로 자란다는 것은 저에겐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아빠는 언제나 규율과 규제를 앞세우며 집도 군대와 마찬가지로 통제되기를 원하셨죠. 밥을 혼자 먹기 시작할 무렵인 아주 어린 나이부터 아빠는 저와 오빠에게 밥 먹을 때 바른 자세로 절대 흘리지 말고 먹을 것,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기 전엔 식사를 하지 말 것, 밥 먹을 때는 절대 말하지 말 것 등 유아가 완전히 처리하기에는 불가능한 일들을 요구했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벌을 세웠어요. 집안 모든 물건들은 각을 세워 정리해야 됐고 집안의 모든 물건들은 각을 세워 정리해야 되고 조금의 예외나 실수는 허용되지 않았죠. 커서는 옷차림, 머리 스타일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셨고요. 당연하게도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못 견뎌 했죠. 엄마는 아빠가 자기에게도 그런 규율을 강요하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거나 들고 있던 수저를 집어 던지기도 했어요. 둘은 불같은 부부였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싸우는 어떤 면에서는 열정적인 두 사람이었습니다. 둘의 사이가 좋을 때는 서로 죽고 못 살다가 싸울 때는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을 정도예요. 한번 싸움이 붙으면 말 그대로 개처럼 물어뜯고 싸웠어요. 몇 시간 동안 고함과 쌍욕이 오가고 서로 몸싸움도 불사했고요. 그러다 또 금방 화해하고 나서 둘이 좋다고 술 마시고 술 마시다 또 싸우고 무한 반복이었죠. 두 사람이 싸우고 또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서로에 대해 자식들에게 그렇게 욕을 했다는 거였어요. 욕을 할 때는 그런 원수가 없었죠. 네 아빠는 구제불능이고 무식하기 짝이 없고 군인이랍시고 딱딱하기만 하고 여자도 잘 모른다. 네 엄마는 못되고 표독스럽고 지멋대로다. 가장 난감한 질문은 너 아빠랑 살래, 엄마랑 살래였어요. 매번 이혼하니 많이 하면서도 저는 서로 데리고 가고 싶었는지 자기가 데리고 가겠다면서 또 싸우더군요. 결국에는 또 화해하고 다음날 손잡고 다니고 어린 나이에 제가 보기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저렇게 싸우고 나면 서로에게 안 질리나? 도대체 서로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부모님이 싸우기 시작하면 겁이나 벌벌 떨면서 옷장 안에 숨어 있기도 했는데 조금 크고 나니 그냥 에휴 또 저러는구나 이해할 수 없다 하며 신경도 안 쓰게 되었죠. 오빠는 엄한 아버지 밑에서 고분고분하고 모범적인 아이로 자랐어요. 엄마와 아버지는 마리아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분명 오빠를 더 예뻐했어요. 첫째여서인지 아들이어서인지 공부를 잘하고 말을 잘 들어서인지 그건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분명 차별을 느끼며 살았죠. 게다가 오빠는 사실 부모님 앞에서는 모범생인 척 했지만 그러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다 저에게 풀었어요. 괜히 틈만 나면 저를 때리거나 꼬집으면서 괴롭히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저에게 누명을 씌우고 제 물건을 망가뜨려 놓는 등 앞뒤가 다른 행동들을 많이 했죠. 그렇다고 부모님에게 이르면 네가 먼저 잘못했겠지 하며 오빠만 두둔했어요. 집안 분위기가 그 모양이니 조금 머리가 크고 나자 부모님이 싸울 때면 저는 아예 집에 안 들어가 버렸어요. 첫 가출이 초등학교 5학년 때였을 거예요. 질풍노도의 사춘기에 접어드는 나이였기에
부모님이 싸우면 저도 같이 돌아버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가출한 걸로 뭐라고 하면 저도 부모님이 싸울 때랑 똑같이 미친 것처럼 소리를 지르며 대들었어요. 내가 왜 집을 나갔는지 몰라서 물어? 둘이 제발 좀 이혼해. 제가 그렇게 막 나가자 아버지는 그대로 바리깡을 사들고 와서 군인처럼 제 머리채를 잡고 빡빡 밀어버렸어요. 그 상태로 일주일이나 학교도 빠지고 집에 갇혀 근신하라는 처분이 내려졌고요. 저는 제 방에 틀어박혀 엉엉 울기만 했고 밖에 거실에서는 네가 얘를 이렇게 싸가지 없게 키웠니? 네 유전자가 그러니까 얘도 이 모양이니? 하면서 또 싸우는 부모님의 소리만 들렸죠. 근시는 풀렸지만 아버지는 저를 바로잡겠다며 제가 조금만 규율을 어겨도 바로 몽둥이를 들었어요. 제 허벅지에는 멍이 마를 날이 없었답니다. 그때는 지금이랑 달리 학교 선생님도 애들을 두들겨 패던 시기라 군인인 아버지가 저를 때린다는 것을 알아도 또 맞을 짓을 했나 보네 하고 넘어가곤 했어요. 웃기는 건 제가 누구의 기질을 닮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올감해도 저는 오빠처럼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안 해서 두들겨 맞는 건 싫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길은 아버지를 피하는 것뿐이었어요. 집에 잘 안 들어가고 친구들과 노래방이나 PC방을 쏘다녔죠. 그럼 부모님 아래에서 큰다고 모든 아이들이 다 삐뚤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방황하며 삐뚤어진 학창 시절을 보내야 했어요. 그렇다고 다른 애들을 괴롭히거나 나쁜 짓을 하면 그날은 정말 아버지 손에 죽을지도 몰랐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모범생과 노는 애 중에 어디에 가깝냐고 물으면 노는 애에 가까웠죠. 부모님은 제 학교 성적이 잘 안 나오자 여기저기 학원은 많이 보냈지만 다 돈만 날리는 짓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아예 포기하시더군요. 부모님은 서로에게 널 닮아서 돌대가리니 네가 애를 두들겨 패니까 애가 저 모양이니 하면서 책임 회피만 할 뿐 제 미래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았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그래도 조금은 마음 잡고 공부를 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려서 좋은 대학에 가지는 못했어요. 저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가게 되었고 아버지의 감시에서 풀려나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방탕하게 놀았죠. 친구들이랑 밤새 술 마시고 노느라 학교는 뒷전이었고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하루는 여느 때처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 남자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저는 부모님과 싸우던 버릇이 있어서인지 저에게 시비를 걸면 못 참는 성미였고 그쪽 남자들도 술에 취해서 상황이 격해지기 시작했죠. 그때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남자들이 벌떡 일어나 저희에게 시비를 걸던 남자들을 끌고 나갔고 경찰들이 올 때까지 주먹 다짐이 오갔어요. 저와 친구들은 남자들을 말리느라 몸싸움에 휘말려 다쳤고 상황이 진정되고서 저를 도와줬던 남자들과 합석하게 되었죠. 그 중에 한 명이 지금의 제 남편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남편을 사랑해요. 남편과는 첫눈에 사랑에 빠졌죠. 시비를 걸던 남자들 중 하나가 저의 팔을 잡고 위협을 가했을 때 제 앞을 가로막으며 상대를 미쳤던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저를 위해 싸워주는 남자의 넓은 등판을 보고 어떻게 안 반할 수 있겠어요. 그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제 눈에 남편만 빛나 보였죠. 우리를 도와주었던 남자들은 젊은 치게에 씩씩거리며 저희에게 합석을 요구했어요. 그들은 무용담을 늘어놓으면서 저와 여자들에게 자신을 좀 더 돋보이고 싶어 했는데 남편만은 조용히 팔을 주무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 아프냐고 걱정하자 저를 바라보며 제가 다친 부분에 얼음을 대주며 빙긋 웃는데 그 순박한 미소에 단박에 반해버렸죠. 남편은 외모가 뛰어나거나 스타일이 좋은 것도 아닌 평범하게 짝이 없는 남자였는데 아버지처럼 권위적이거나 오빠처럼 못되지 않고 선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처음부터 끌렸죠. 이전에도 연애는 몇 번 해보았지만 다른 센 척하는 남자들보다 훨씬 더 남자답고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날부터 남편을 따라다니며 적극적으로 사귀자고 덤벼들었고 남편은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다가 곧 제 고백을 받아들이고 사귀기 시작했어요. 남편,
그 당시 남자친구는 연애에 능숙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알면 알수록 진국인 사람이었는데 공감 능력이 좋고 현명하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제게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었으며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해주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 손을 잡아주었죠. 제가 오해할 만한 행동은 당연히 하지 않았고 언제나 정직하고 투명했죠. 이런 남자 찾아보기 힘들겠죠. 꽤 시간이 흐르고 이 사람이 엄청난 비밀 하나를 저에게 숨기고 있었던 것만 빼면 말이죠. 저는 그래서 제 남자친구를 제 천생연분이라고 이 사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결혼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면 아직은 생각이 없다, 그럴 여건이 아니다 라며 난색을 표했지만 저는 이미 남자친구가 제 결혼 상대라 점찍고 그의 결심이 서기를 기다렸어요. 난 당신이 빈털터리여도 상관없고 당신이 숨겨놓은 비밀이 있어도 상관없다. 이혼 경력이 있더라도 상관없다. 유부남만 아니면 된다 하고 반농담으로 말했죠. 남자친구는 꽤 오랫동안 결혼을 주저했어요. 어느덧 저희도 연애한 지 10년이 되어가고 제 또래 친구들도 슬슬 하나둘 시집을 가는 시기이다 보니 저의 부모님도 결혼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은 아셨지만 남자친구에 대해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다니는 대학교가 그리 좋은 대학교는 아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거기서 만난 남자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계셨거든요. 게다가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라니 특히 아버지는 매우 탐탁치 않아 하셨죠. 부모님이 제 남자친구에 대해 궁금해하시며 한번 만나보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부모님의 의사를 전달했어요. 남자친구는 아직 자신이 없다고 했죠. 남자친구는 졸업하고서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결혼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연애하면서 몇 번의 위기는 있긴 했지만 저도 조금 지쳐있던 시기라서 그럼 저도 부모님 뜻대로 하겠다며 남편에게 은근슬쩍 압박을 넣었어요. 그러면 절 잡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웬걸? 안 잡더라고요. 부모님은 제가 결혼에 대해 뜨뜻미지근하자 이참에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하려고 나름 작전을 짰어요. 부모님은 가족 모임이라고 거짓말로 저를 불러낸 다음 아버지의 부대에 속한 군인 한 명을 우연인 척 소개해 주려고 했죠. 일종의 선짜리였던 셈이었어요. 마음대로 선짜리를 만든 것도 어이가 없는데 아버지라면 치를 떠는 저에게 군인을 소개시켜주다니 어쩌면 그렇게 저를 모를까요? 저는 여전히 저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아버지도 기가 막혔지만 한편으로는 결혼을 주저하다 이 사태를 만들게 된 장본인인 제 남자친구에게 더 화가 났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 문자일 수도 있어. 나 지금 선봐. 라고 문자를 보내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여기서 남자친구가 안 오면 정말 끝이라고 생각이었죠. 그렇게 부모님들도 자리를 비켜주시고 아버지가 데리고 온 군인과 몇 마디 어색한 대화를 하던 도중 누군가 제 손을 붙잡고 절 일으켜 세웠어요. 예상하셨다시피 저의 남자친구, 현 남편이었죠. 남자친구는 아빠가 불러서 나온 군인에게 정중히 사과의 인사를 하고 저를 끌어 밖으로 나왔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보낸 문자를 보고 더 이상 앞뒤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달려왔다고 해요. 제가 떠나서 다시는 못 보는 게 결혼보다 더 두려웠다나 봐요. 저희는 눈물의 재회 후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고 그렇게 결혼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본격적으로 결혼을 결심하면서 자기는 결혼을 왜 주저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자기가 아직 직장이나 미래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것도 맞지만 더 큰 문제는 자기 가정사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집은 일단 많이 가난하고 특히 제일 문제는 연세가 많으신 홀어머니라고 했어요. 남편은 형 하나, 홀어머니 하나 이렇게 세 가족으로 어머니가 늦은 나이에 늦둥이로 남자친구를 가져서 연세가 보통 부모님보다 훨씬 많으시더라고요. 그 홀어머니가 원래도 성격이 드센 편인데 나이가 들수록 더 개팍해지셔서 형의 와이프가 견디지 못하고 이혼할 정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괴팍하기에 먼저 결혼한 형이 이혼까지 한 거지?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에 조금 놀랐지만 당시 저는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서 결혼만 하면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철없는 생각이었죠.
부모님은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하자 당연히 반대를 심하게 했어요. 직업도 아직 뚜렷하지 않고 시댁은 가난한 데다 홀어머니의 이혼한 형까지 있으니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 남자 아니면 평생 결혼 안 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더니 그럼 얼굴이나 보자며 데리고 오라고 했죠. 다행히 남자친구의 인품은 어디 내놔도 훌륭한 정도여서 부모님도 니네가 좋다면 해봐라 하고 허락해 주셨어요. 조금 날짜가 지난 후에 반대로 남자친구의 어머니, 제 시어머니 될 분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이미 시어머니의 성격에 대해 경고를 한 상태라 평소와 달리 옷도 곱게 차려입고 선물도 바리바리 싸들고 집으로 찾아갔어요.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만큼 그의 어머니에게 밉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달동네 같은 곳에 있는 오래된 집은 여기서 사람이 사나 싶을 정도로 낡았어요. 사람 하나 겨우 지나다닐 정도의 좁은 골목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가자 가장 먼저 악취가 저를 반겼어요. 집안은 굉장히 지저분하더군요. 낡아도 깔끔하게 정리정돈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어머니는 깔끔한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보시면 기함을 할 일이었죠. 집이 낡고 지저분한 것도 놀라웠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상을 보고 또 놀랐어요. 보통 며느리가 될 사람이 온다고 하면 밖에서 맛있는 걸 사 먹거나 집에서 먹는다면 항상 크게 차려주지 않나요? 일단 시어머니는 제가 저녁 시간에 맞춰 간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혼자 라면을 끓여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네 저녁 안 먹었니? 하나 끓여줄까? 하고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접이지? 날 테스트하나? 혼란 속에서 남자친구의 경고가 서서히 체감되기 시작되었죠. 시어머니는 물이 한가득인 라면과 너무 쉬워서 꼬릿한 냄새가 나는 김치 하나 덜렁 내주고 먹으라고 했어요. 저는 억지로 마시는 척하며 입에 넣었는데 그 모습을 시어머니가 유심히 지켜보더군요. 라면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어찌저찌 다 먹고서 설거지를 하고 제가 가져온 과일을 깎아 먹으며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어요. 보통 며느리 될 사람이 오면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나요? 저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혼자 계속 떠드셨죠. 시어머니 이야기의 거의 90% 이상이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결혼할 남자의 집에 처음 가서 얼굴도 모르는 시숙이 될 사람에 태어난 순간부터 자라온 성장 과정을 전부 다 듣고 오게 되었죠. 태몽이 뭐였고 얼마나 어렵게 얻은 첫째 아들이고 학생 때 공부를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자기한테 잘했는지 등등. 남자친구인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는 첫째 아들의 얘기를 하면서 가끔 나오는 엑스트라 수준이었고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지 형의 반의 반도 안 닮았어. 병신 같아. 라고 막말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이야기의 특징은 중간중간 욕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거였어요. 저 역시 화가 나거나 하면 쌍욕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있을 때도 아주 심한 욕 아니면 쓰긴 하는데 시어머니 될 사람이 처음 보는 며느리 될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이 쓰는 거예요. 아주 상스럽고 말투도 거칠었죠. 씨땡, 존땡 같은 말들은 거의 숨쉬듯 나왔고 누굴 죽여버리고 어쩌고 하는 식의 화법 같은 것이 충격적이었고 놀라웠어요. 남자친구는 특별히 자기 엄마를 제지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이게 대체 뭐지? 싶더라고요. 집을 나와서 남자친구는 충격이 가시지 않는 제게 시어머니에 대해 얘기해 주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장 자판을 하면서 평생 사셨는데 아무래도 오랜 세월 시장 사람들과 진상 손님을 상대하다 보니 성격도 입도 거칠어졌고 배움도 짧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신다고 하더군요. 밖에서 사 먹자고 해도 돈 든다고 싫다고 하시고 집에서 자기가 저녁을 차리겠다고 하면 남자가 무슨 부엌에 들어오냐고 하시고 자기 어머니지만 고집도 세고 말이 잘 안 통한다고 했어요. 그래도 평생 고생만 하며 아들 둘 키우신 분이라 불쌍한 사람이고 형이 사정이 있어서 자기가 어머니를 자주 찾아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결혼을 주저한 이유였고 제가 떠난데도 자기는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사랑의 콩깍지가 씌인 어린 날의 치기였겠지만 그 정도로 저의 사랑이 꺾이지 않는다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라면 살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죠. 남자친구는 그런 저의 모습에 많이 감동하고 감사해 하더군요. 이런 자신의 가정 환경을 이해해줄 여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왔다고요. 그동안 마음속으로 얼마나 고민했을지, 얼마나 참고 살았을지 공감이 되었어요.
저도 오빠에게 모든 관심을 쏟고 저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부모님 아래에서 컸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잘 알았거든요. 저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고 하며 남편은 펑펑 울었고 저 역시 남편을 부둥켜 안고서 펑펑 울었죠. 문제는 저의 부모님이었어요. 저의 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보면 좋은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라는 부모님에게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미루었죠. 하지만 결혼식을 얼마 남기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파국이 예상되는 자리였어요. 고급 한정식 집에 마주 앉게 된 저희 부모님과 시어머니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어요. 저와 남자친구, 함께 온 오빠는 초조하게 저희 부모님과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고요. 저희 부모님은 시어머니를 처음 보자마자 못마땅해 하셨던 게 부모님은 나름 정장을 입고 머리까지 미용실에서 하고 오셨는데 시어머니는 화장도 하나도 안 하고 동네 시장 마실 갓대나 입을 법한 옷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차림새도 판단할 일은 아니었지만 솔직히 자리가 자리니만큼 저희에 대한 예의를 차리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죠. 한정식 집에 들어와서도 뭐 이런 걸 비싼 돈을 주고 먹냐, 사방이 꽉 막혀 있어서 답답하다,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등등 불평불만만 늘어나서 점점 분위기가 불편해졌어요. 남자친구는 몇 번 엄마 그만 좀 하고 말렸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틀린 말 했냐? 하며 오히려 말이 더 길어졌고 결국 남자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그냥 입을 닫아버리더군요. 엄마는 분위기 전환도 할 겸 시어머니에게 위로 형이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안 나오는 건가요? 하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곧 올 테니 기다려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죠. 거의 제가 들었던 이야기의 중복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마치 처음 얘기하듯 첫째 아들에 대한 자랑을 제 부모님께 하더라고요. 둘째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서요. 엄마가 형을 닮아서 둘째 아들도 바르고 착한가 봐요. 하고 남자친구로 화제를 애써 돌렸더니 쟤는 별 볼 일 없어요. 하고 끝내시고는 첫째 아들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첫째가 좀 많이 바빠요.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데 본사랑 시차가 있어서 미팅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나? 우리 첫째가 능력이 좋아서 사실 더 좋은 회사에 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연봉 엄청 많이 줄 테니 그렇게 좀 와달라고 매달렸다지 뭐예요. 사실 제 자랑 같아서 하기는 쑥스럽지만 우리 첫째가 어릴 때 영재 소리를 좀 들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항상 1등만 하고 대학교도 골라서 갈 수 있을 정도였답니다. 그렇다고 공부만 하는 샌님 같은 스타일이냐? 키도 크고 얼굴도 요새 말로 훈훈하고 운동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니까 여자들이 막 줄을 섰죠. 진짜 괜찮은 애였는데 그년 그 재수없는 것 때문에 우리 첫째 인생 말아먹고 그년만 만나지 않았어도 우리 아들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데. 저와 남자친구 저의 부모님과 오빠까지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욕설을 듣고 당황하고 놀라서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그년이라 하면 시숙이 이혼한 전처를 말하는 것일 텐데 며느리가 될 사람의 가족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갑자기 시숙이 이혼한 전처에 대한 욕설을? 시어머니도 적막해진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어색하게 웃어버리며 얼버무리더군요. 아이고, 제가 너무 말을 거칠게 했네요. 제가 시장 바닥에서 오래 장사를 하다 보니 말이 좀 거칠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첫째 아들이랑 이혼한 전체에게 쌓인 게 좀 많아서 저도 모르게 욕이 나왔네요. 그 몹쓸 것한테 완전 사기 결혼 당했거든요. 아, 네, 그러시는군요. 아버지와 오빠는 당연히 불편한 기색만 내비치고 엄마만 겨우 맞장구만 쳐주었어요. 남자친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죄인처럼 앉아 있었고요. 흘끔흘끔 저를 노려보는 엄마의 눈빛이 따갑더군요. 아, 이건 진짜 쉽지 않겠다 예감했죠. 형이라는 사람은 자리까지 마련해 놓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라 않더라고요. 다들 식사도 못하고 기다리다가 결국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고 오더니 첫째 아들이 오늘 일이 생겨서 못 오게 되었다고 미안하다면서 식사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동생 결혼 전 상견례하는 자리에 온다고 했다가 갑자기 취소하는 것은 무슨 예의지? 그걸 용납하는 시어머니는 또 뭐고? 저는 속으로 조금 화가 났지만 표현은 못하고 참고 있었죠.
다들 불편하고 어색한 침묵 속에서 겨우 식사를 끝마치고 엄마가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건지 예단 예물 같은 건 생략해도 되는지 시어머니에게 여쭤보았어요. 사실 상견례 자리는 그런 걸 의논하는 자리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굉장히 발끈하며 내가 우스워 보이냐 서로 할 거 다 하고 근본 있게 하자. 신혼집은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 염려 말아라. 예단은 꼭 비단 이불이어야 하고 첫째 아들의 양복도 맞춰주어야 한다. 라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조금 뻔뻔한 느낌으로 요구사항을 말씀하셨죠. 엄마가 요새 애들 결혼식은 옛날 같은 허례허식은 생략하는 분위기라 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는데 시어머니는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저희가 집회 가는데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면서 꼭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더군요. 엄마가 그럼 뭐 원하시는 브랜드 있으시면 제가 거기 맞춰서 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시어머니가 보내주시다니요. 정없게. 직접 들고 오셔야죠. 하며 안 그래도 아슬아슬한 분위기에서 방아쇠를 당기고 말았죠. 아버지는 제 성질을 못 이겨 참다 못해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오빠도 기가 막히다는 표정이 일그러지며 저를 바라보더군요. 엄마가 겨우 자리를 지키고서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제 성장 과정에서 여러 일이 있었다고 해도 저희 부모님인데 어떻게 예단을 직접 들고 오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자기 집이 정승판서 집도 아니고 늘 착하고 순하던 남편은 그 순간에도 아무 말 안 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식사를 끝내고 시어머니와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헤어졌고 저희 부모님과 오빠는 남자친구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았어요.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허리를 90도 숙이고 죄송하다고 예단은 장모님 말대로 생략해도 된다고 했죠. 자기가 중간에서 어머니를 잘 설득하겠다고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부덕하셔서 무례하게 굴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남자친구의 진심 어린 사과에 부모님의 화는 조금 풀어졌지만 남자친구가 가자마자 아버지, 엄마, 오빠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이 결혼은 반대다 라고 했어요. 남자친구의 인품은 괜찮아 보이지만 저런 상스럽고 무례한 여자를 시어머니로 두면 틀림없이 네가 못 버티고 돌아버린다. 첫째 아들이 이혼했다는 게 흘려들을 일이 아니다. 분명 저 여자가 원인이었을 것이다. 남자친구도 지금이야 네 편 들어주고 저렇게 감싸주지만 결혼하고 몇 년만 지나봐라. 제 어미 편 들 것이다. 부모님과 오빠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저도 시어머니 집에서 본 시어머니의 모습과 상견례 자리에서 본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앞으로 펼쳐질 결혼 생활이 엄두가 안 나더군요. 특히나 저희 부모님에게 예단을 직접 들고 오라는 명령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더라고요. 이 결혼 정말 사랑만으로 할 수 있을까? 저조차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칠 남자친구와의 연락을 끊고 파혼에 대해 고민하던 중 남자친구가 수척해진 얼굴로 집으로 찾아와서 저희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저희 엄마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중간에서 잘 중재할 거고 무조건 제 와이프 편을 들 겁니다. 결혼식도 장인 장모님 의견에 모두 따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아버지가 눈을 부라리며 남자친구에게 화를 냈어요. 그걸 어떻게 믿나? 사람 마음 갈 때 같아서 지금이야 어떻게 넘어간다 쳐도 나중 되면 결국 우리 애가 다 참고 살아야 할 텐데 자네 뭘 믿고 애를 시집 보내겠나? 남자친구는 곱고 정직한 눈으로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더군요. 제가 가진 게 없어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올해 안에 7급 공무원 시험을 볼 예정인데 만약 시험에 합격해 7급 공무원이 된다면 절 믿어주시고 저희를 결혼시켜 주시겠습니까? 9급도 아니고 7급을 올해 안에 합격하겠다니 부모님과 오빠는 반신반의했죠. 저조차도 만약 불합격하면 어쩌려고 저런 무모한 약속을 하려는 거지 했어요. 하지만 정확히 반년 후 남자친구는 7급 공무원 시험에 보란듯이 합격했고 부모님은 약속 때문이라기보다는 남자친구의 의지력과 실행력에 좀 더 믿음을 가지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특히 군인인 아버지는 그런 남자친구가 보기 드문 젊은이라며 자기 와이프는 굶기지 않겠다고 흠쩍해 하셨죠. 중간에서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시어머니는 결혼식 당일까지 그리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으셨어요. 남자친구는 이따금 저를 집으로 데리고 오라는 뜬금없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절대 저를 시어머니와 대면하지 못하게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남자친구에게 온갖 쌍욕을 해대는 것이 들렸지만 남자친구는 흔들림이 없었죠. 저 괴롭힘이 나중에 저에게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 속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결혼식 당일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보다는 남편이 더 울었던 것 같아요.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 만나줘서 고맙다고 평생 희생하며 살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결혼식은 별 문제 없이 진행되었고 그렇게 무사히 끝나는 듯 했죠. 가족 사진 촬영을 하는 시간에 시숙은 여전히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결혼식하느라 몰랐는데 시숙이 아직도 도착을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상견례에 이어 결혼식까지 불참한다고? 안 그래도 서로 긴장하고 예민한 와중에 시어머니가 시숙이 지금 오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리는 동안 모두의 불만이 증폭되어 갔어요. 뒤에 친척들과 친구들 사진 촬영도 남아있고 저희 뒤 다음 차례 결혼식도 준비해야 해서 빨리 찍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놈의 시숙이 오는 것을 기다리느라 시간이 계속 지체되는 거예요. 웨딩 사진 작가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며 화를 냈지만 시어머니는 꿋꿋이 지금 오는 중이니 기다려주라고 하더군요. 하필 오늘 외국 출장 갔다 동생 결혼식 온다고 일찍 귀국하는데 비행기가 연착되었다나요. 초조하게 모두 그놈의 시숙을 기다리다가 남자친구가 그냥 빨리 찍고 나중에 합성이라도 하자며 진행시키며 해프닝으로 일단락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저희 결혼 사진에 나왔죠. 그렇게 저희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제 남편이 되었죠. 남편은 철도청 공무원 소속으로 일했고 퇴근하면 설거지, 빨래, 청소, 요리 등등 다 도맡아서 집안일을 해주었어요. 남편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반려자였고 저는 그런 남편을 똑같이 사랑하며 예상대로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할 나위 없이 최악의 시어머니였죠. 각오했던 대로 결혼하고부터 시어머니는 아주 예고 없이 불쑥불쑥 저희 신혼집으로 찾아왔어요. 시장 자판에서 팔던 게 남아서 주러 왔다느니 친구 집에 가다가 들렀다느니 핑계도 많았죠. 처음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는데 점점 오는 횟수가 늘어나고 나중에는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남편은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비밀번호까지 알려드릴 수 없다고 알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시어머니가 오밤중에 술에 취해 저희 집으로 쳐들어와서 망치로 저희 현관문 도어락을 부숴버린 거예요. 시어머니는 이 여시 같은 년, 우리 첫째가 얼마나 순하고 착한 애였는데 애를 꼬드겨서 집에도 못 오게 하고 부모 자식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이 못된 년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저를 첫째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로 착각하는 모양이었어요. 아,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남편이 허겁지겁 나가서 말리지 않았으면 경찰이 왔을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은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린다고 갔다가 아침에서야 들어왔죠. 슬프고 숙척한 얼굴로요.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 심리 상담 같은 것을 받게 해보자고 권했어요. 시어머니는 마음의 병이 있는 게 분명했고 치료가 필요해 보였거든요. 남편도 여러 번 시도해봤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정신과도 몇 번 다녔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자기 이러다가 정신병원에 쳐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극렬히 거부하면서 결국 치료도 다 못 끝냈고 그 이후로는 정신과 쪽으로는 쳐다도 안 본다고 했어요. 어차피 의사도 시어머니가 연세도 많으셔서 자꾸 억지로 다니며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그냥 마음 편히 계시는 게 나을 거라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또 그렇게 무대포로 쳐들어올까봐 너무나 겁이 났어요. 저녁에야 남편이 집에 있으니 저를 보호해 줄 수 있겠지만 만약 남편이 출근한 사이 시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쳐들어온다면 내가 막을 수 있을까? 괜히 시어머니가 시숙이 이혼한 전체에게 못 푼 스트레스를 저에게 푼다고 칼부림이라도 하지 않을까 너무 무서웠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위해 CCTV까지 설치해 주었지만 낮에 혼자 있을 때 복도에서 발소리만 나도 시어머니가 찾아온 게 아닌가 하고 깜짝깜짝 놀라곤 했어요. 신경쇠약에 걸릴 것만 같았죠.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언제 시한폭탄이 터질지는 알 수 없었죠. 남편의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가 저렇게 정상의 범죄를 넘어서게 된 시기는 시숙이 이혼하고 나서부터였다고 해요. 시어머니에게는 완벽한 아들이었던 시숙이 결혼도 완벽하게 할 줄 알았는데
며느리였던 여자가 시어머니를 너무 싫어했대요. 시어머니를 결혼식에도 초대하지 않으려 했을 정도였다나요.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를 찾지도 않고 명절에도 시숙만 잠깐 왔다 잠도 안 자고 며느리네 친정으로 갔고요. 가끔 시어머니가 음식이라도 해가면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다 버렸다고도 했어요. 시어머니가 분명 남에게 호감을 살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나를 세웠어야 할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첫째 며느리는 시숙에게 이혼 소송을 냈고 시어머니의 행패가 주요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져 시숙은 많은 재산을 와이프에게 넘기고 양육권까지 모두 빼앗겼다네요. 그리고 전 와이프는 금방 재혼을 했고 새로 생긴 가족에 집중해야 한다 해서 시어머니는 다시는 손주들을 못 보게 되었고 시숙만 아주 가끔 아이들을 볼 수 있게 되었대요. 시어머니가 자기 손주라고 못 참고 손주들을 찾아갔다가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게 되고 그 일이 있으면서 시숙과 시어머니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고 해요. 그 이후 시숙은 구태여 오는 전화까지 안 받진 않지만 시어머니와 제 남편과는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며칠 고민하다가 시어머니와 단판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에 시어머니에게 혼자 찾아갔어요. 시어머니가 일하는 시장 자판에 같이 앉아 나무를 다듬으며 얘기했어요. 어머님, 저 첫째 며느리 아니고 둘째 며느리예요. 제가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오고 이렇게 어머님이랑 같이 나물도 다듬고 그럴게요. 그러니까 저 좀 예뻐해 주세요. 네?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쳐다도 보지 않다가 다듬고 있던 나무를 담은 다라이를 저의 머리 위로 확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저는 나무를 뒤집어 쓰고 너무 황당해서 입만 뻐끔거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며 고함을 쳤죠. 가증스럽긴 너도 내 아들이랑 내 재산 뺏으려는 거지. 어림없어 이년아. 나쁜 년들. 순진한 내 아들들 꼬여서 내 재산 다 거저먹으려는 도둑년들. 앞에 있는 좌판 할머니가 얼른 저에게 달려와 나물들을 떼어주고 휘휘 손을 저으며 가라고 하더라고요. 병이야 병. 저는 시어머니가 칼춤이라도 출까봐 서둘러 빠져나왔어요. 이건 뭐 김치 싸대기도 아니고 나물 날벼락이라고 해야 할까요? 엄마와 아버지의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아 두렵더군요. 그렇다고 엄마 아버지에게 제 시어머니에 대한 걸 죽어도 얘기하긴 싫었어요.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었던 것도 있지만 부모님의 우려가 틀렸다고 저와 남편은 사랑만으로도 잘 살 수 있고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죠. 나무를 뒤집어 쓴 그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별일 없이 잘 사냐고 했죠. 저는 눈물을 꾹 참고 그럼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는데 시어머니도 요샌 잘해주셔 하고 더 밝게 얘기했어요. 그래 설마 나물 뒤집어 쓴 것보다 더 하겠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저는 엄마와의 전화를 끊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앞으로 헤쳐나갈 일이 막막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죠. 일주일에 한 번 꼬박꼬박 시어머니 옆에서 일을 도왔고 시댁도 한 번씩 싹 청소하고 보수도 해드렸어요. 제 방도 그렇게 치워본 적이 없는데 철없던 제가 오기를 부렸던 거죠. 결혼하고 첫 명절날 저는 일부러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집에 이틀 먼저 찾아가 제사 준비를 도왔어요. 물론 저도 생전 제사 같은 걸 직접 해본 적도 없고 요리도 젬병이었지만 어떻게든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고 싶었죠. 시어머니는 저희가 자고 간다는데도 이불 한 장 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알아서 바닥에 자고 일어나자마자 청소와 요리를 싹 해놨죠. 시어머니는 저의 그런 모습을 보더니 더 이상 대놓고 못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대신 주절주절 말을 늘어놓으시는데 전부 첫째 아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건 첫째가 처음 학교에서 1등한 날, 이건 농구대회에 나간 날, 이건 대학교 수석 입학한 날 하면서 사진 액자들을 가리켰어요. 숨 쉴 때마다 전부 첫째 자랑이었죠. 우리 집도 오빠를 좀 더 좋아하긴 하지만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까지 시숙을 좋아하는지 이상할 정도였어요. 명절 음식도 시숙이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가득 차렸어요. 시숙과 남편은 취향이 완전히 정반대더군요. 시숙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모두 남편이 싫어하는 음식들이었어요. 심지어 남편이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데도 버젓이 간장게장, 새우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우리 첫째가 이걸 그렇게 좋아했다. 이걸 그렇게 많이 먹어서 배탈까지 났다 등등 첫째 얘기만 주구장창하며 곧 시숙이 올 거라고 목이 빠지게 기다렸어요.
하지만 시숙은 이번에도 오기 싫다고 했다면서 오지 않았죠. 시숙이 좋아하는 산더미 같은 명절 음식들은 주인을 찾지 못했어요. 몇 날 며칠을 고생한 저는 허탈하기 짝이 없더군요. 이렇게까지 차별하는 엄마라니. 그렇게 미움받는 아들은 극진히 엄마를 챙기고 반대로 사랑을 넘치게 받는 아들은 그 엄마를 증오해서 오지도 않다니. 이 무슨 모두가 불행한 짝사랑의 관계란 말인가요. 저는 어떻게든 그 관계를 조금이라도 돌려보려 애를 써봤지만 사람 마음을, 그것도 살아온 날이 너무 많으신 분에게는 생각의 방향을 돌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저와 남편 사이에서 무려 3명의 토끼 같은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아이들을 셋이나 케어하려다 보니 아무래도 시어머니를 예전처럼 챙기지는 못하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아무리 저와 남편이 잘 모시려고 해도 쌍욕부터 뱉으시고 아이들 있는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행동하시니 자연스럽게 저도 아이들을 교육 차원에서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소홀하게 대한 건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보다는 친정에 가는 일이 훨씬 많아졌죠. 친정에 가서는 시어머니가 이전보다 훨씬 저를 예뻐한다고 거짓말을 했고 부모님은 걱정 반, 안도 반으로 저와 아이들을 맞이하곤 했어요. 시어머니는 손주들마저 별로 반기지 않으셨어요. 우리 애들을 보면 이혼한 첫째 며느리가 데리고 간 손주들이 눈에 아른거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애들은 그 애들이고 우리 애들은 우리 애들인데 왜 눈앞의 아이들에게 잘해주실 생각을 안 하시고 이미 떠나서 남남이 된 아이들을 그리워하는 건지 정말 최강의 장남 선호였어요. 남편과 저의 대를 이어 저희 애들도 차별이란 것을 받고 크는 게 저는 도저히 견딜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체만으로도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다른 어떤 것도 대처할 수 없어. 하고 제가 어릴 때 듣고 싶었던 말을 아이들에게 계속해 주었죠. 아이들은 친가 할머니가 자기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는지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더군요. 아이들은 늘 저희 엄마와 아버지만 찾았죠. 저희 부모님에게는 첫 손주들이어서 부모님들은 늙음하게 행복을 찾으셨거든요. 아버지도 이미 퇴역하셔서 심심하시던 차에 손주가 셋이나 생기니 손주들 보는 낙으로 하루를 보내셨어요. 저와 오빠에게는 그렇게 엄하던 사람이 손주들 앞에서는 무장해제되어 손주들 앞에서 재롱을 떠시더라고요. 규율이고 뭐고 무한정한 사랑이었죠.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었어요. 아버지와 저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노는 것을 보고 있자면 비록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결혼하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행복이 그렇게 짧을 줄이야. 행복이 그렇게 금방 끝날 줄 알았으면 부모님한테 좀 더 미리 더 자주 말씀드릴 걸 그랬어요. 부족한 딸이라 속 많이 썩여서 죄송했다고, 철없던 저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잡아주셔서 감사했다고. 뒤늦게 후회해봐야 소용없더라고요. 불행은 너무나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날은 모처럼 엄마와 아버지가 저희 집을 거쳐서 지방으로 여행을 가신다면서 하루 자고 가신다고 하셨어요. 저와 남편, 저희 아이들과 부모님은 함께 저녁 먹고 쇼핑센터도 가고 다복한 하루를 보냈고 부모님은 새벽 일찍 여행길에 오르셨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엄마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왔길래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뜻밖의 엄마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아, 이 휴대전화 주인의 따님 되시나 봐요. 경찰인데요. 전복 사고가 나서 지금 부모님이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순간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전복 사고? 응급실? 저는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 남편에게 전화했고 남편은 급하게 저에게 뛰어와 부모님이 계신 병원을 알아내어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엄마와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조금 버티다가 세상을 떠나셨대요. 오빠가 먼저 와 있었고 제가 나중에 도착했는데 제가 오자마자 심정지가 왔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오기를 기다리셨던 모양이라고 나중에 오빠가 저를 위로하더군요. 엄마와 아버지는 고속도로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졸음 운전하는 트럭에 부딪혀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모두가 예상치 못한 일이어서 저는 계속 울다가 졸도했고 장남인 오빠도 멍하니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남편만이 정신을 차리고 모든 일을 척척 해내고 장례를 준비했어요. 입관도 모두 남편이 했죠. 남편이 늘 든든했지만 그때야말로 누구보다 남편이 든든하더라고요. 장례식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 아주 조금씩 정신이 들었어요.
그제야 저는 시어머니가 아직 안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오빠의 처가에서는 장례가 시작되자마자 달려와서 내내 같이 있어 주셨는데 말이에요.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께 연락했냐고 물었고 남편은 주저하며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말실수하고 폐악스러운 행동할까봐 걱정된다면서요. 저는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연락도 안 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시어머니께도 연락을 드리라고 했죠. 둘째 날 사람들이 뜸할 무렵 시어머니가 희희낙낙 장례식장에 들어왔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시어머니와는 왕래가 잦지 않아서 저도 오랜만에 뵙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바로 식당 테이블에 직행해서 앉더라고요. 그리고 소주에 육개장을 세 그릇씩이나 아주 시원하게 말아 드셨죠. 무슨 먹방을 찢는 듯 아주 맛깔스럽게 드시는 모습에 지금까지 좋게 보려고 노력했던 시어머니의 무식하고 자기만 알고 못돼 먹은 실제 모습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에게 씌인 콩깍지가 시어머니에게까지 씌였던 건지 그 콩깍지가 한꺼풀 벗겨지자 그렇게 꼴보기 싫더라고요. 하필 남편은 내일 장지 가서 할 것들을 챙기느라 자리에 없었고 시어머니는 배를 두드리며 이를 쉬시면서 저와 눈이 마주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마지못해 시어머니 앞에 앉았죠. 그 모습은 제 슬픔을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이었고 사돈내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현실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 태도였어요. 이래서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 저는 시어머니를 한심스럽게 바라보며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죠. 사돈내외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 올해 일은 안팎이셨습니다. 그래, 그럼 이런 일 좀 대비해 놓으셨겠네. 글쎄요, 저도 잘. 이래서 미리미리 대비해놔야 되는데 위에 오빠가 있었지? 재산은 다 오빠한테로 가나? 지금 저희 부모님 장례식장에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재산인 거예요? 그래, 재산, 유산 상속. 이런 문제는 빨리빨리 이 자리에서 해결해야 돼. 내가 해봐서 잘 알지. 부모님 생명보험 들어놓으셨겠지? 아버지가 대령까지 지내셨으니 당연히 들어놓으셨을 거고 그거 수령하면 꽤 받을 것 같은데 맞지?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며 시어머니를 노려봤어요. 얘 눈깔 좀 봐. 왜 불만 있어? 유산 상속은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이번에 너희 시숙이 재혼을 한다지 뭐냐. 그래서 신혼집을 해달라는데 유산 들어오면 신혼집 사는데 좀 보태라고. 아, 그냥 달라는 건 아니야. 갚으라고 할게. 다 상환하려면 좀 늦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어요. 어머님, 그냥 집에 가세요. 저 어머님한테 더 이상 할 말 없네요. 더 있다간 좋은 말 안 나올 것 같아요. 애 말하는 싸가지 좀 봐. 야, 너네 신혼집도 내가 해줬잖아. 신혼집 해줄 때는 꿀꺽 해놓고 네 재산 좀 내놓으라니까 그렇게 배알이 꼴리냐? 싸가지 없는 년. 어머님, 이제와 말씀드리자면요. 어머님이 주신 돈으로는 그런 집 못 사요. 어머님이 주신 돈은 감사한데 남편 돈이랑 제 돈 다 합쳐서 집 산 거였어요. 어머님 비위 맞추려고 어머님 주신 돈으로 집 샀다고 한 거라고요. 진실은 그래요.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당황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내가 돈 많이 안 줬다고 지랄하는 거냐? 땡 같은 년 어디서 이딴 게 집구석으로 글러 들어와가지고 야 이년아 넌 이제 고아년인데 그럼 이혼이라도 할래? 어디다 대고 고아년이 까불어? 고아년?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아득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버지와 엄마가 이 결혼을 계속 반대했던 것도 떠올랐고요. 저는 그 순간 분노로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혼하고 몇 년간 간직하고 있던 비밀을 터뜨리기로 결심했죠. 제가 남편을 사랑해서 끝까지 간직하려 했던 비밀이었지만 저는 분노로 앞뒤 보이지 않았고 눈앞에 시어머니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과 남편에게 했던 일들 모두 합쳐서 복수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저는 빤히 시어머니를 보다가 시어머니의 전화기를 뺏었어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전화를 다시 빼앗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저는 이미 시어머니의 최근 통화 목록에서 첫째 아들을 찾아 전화 버튼을 눌렀네요. 한참 신호가 갔고 짜증스러운 중년 남자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들려왔죠. 아이씨, 또 전화했네. 그만 좀 하라고. 저는 남자의 목소리를 스피커폰으로 해서 시어머니에게 들려주었어요.
시어머니는 혼돈에 빠졌죠. 이 남자는 누구야? 첫째가 아닌데. 그새 전화가 바꿨나? 저는 휴대전화를 시어머니에게 던지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시숙님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그때 마침 남편이 처리할 일들 모두 끝내고 돌아왔다가 이 광경을 모두 봤어요. 남편은 크게 당황해하며 저를 끌고 나갔어요. 무슨 짓이야? 엄마한테 비밀 지키기로 약속했던 거잖아. 저는 남편을 마구 때리며 소리를 지르고 울었어요. 고아년이라잖아, 나보고. 우리 엄마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고아년이라잖아. 나 고아 아니야. 내가 왜 고아야? 남편은 제가 오열하자 한숨을 쉬며 저를 온몸으로 안아주고 진정시켰어요. 그런 저희에게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무슨 소리야? 첫째가 오래전에 죽었다는 게? 무슨 헛소리야. 어제도 나랑 통화했는데 문자도 하고. 시어머니는 자기 휴대전화를 급히 뒤적였어요. 통화 목록에는 첫째 아들이라는 이름은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시숙이 아닌 전부 다른 사람이었죠. 문자창을 열어보니 첫째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기만 하고 답장은 받지 못했더군요.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핏기 없는 얼굴로 장례식장을 나갔고 저는 남편에게 따라가 보라고 했어요. 언젠가 알게 될 일이었고 언제까지 참을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저도 시숙이 돌아가신 것을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저도 시숙이 정말 살아계신 줄 알았죠. 동생 상견례도 결혼식도 안 온 조금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죠. 그런데 명절 때 시어머니가 시숙이랑 통화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전화를 걸지도 않은 채 전화를 하는 척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미친 줄 알고 소름이 쫙 돋았지 뭐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이상하다고 얘기했더니 그제야 비밀을 알려주더라고요. 시숙은 이혼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받아온 시어머니의 기대와 그 기대를 저버린 이후 받은 원망,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혼의 원인이었지만 차마 미워할 수만은 없었던 마음, 아이들을 보기 어려웠던 점 등이 시숙에게 절망적으로 다가갔나 봐요. 시숙의 장례식 이후 시어머니는 마치 첫째 아들이 죽지 않은 것처럼 그저 멀리 외국으로 출장 간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진실을 다시 마주하게 되면 연세도 많은 시어머니가 혹여 충격으로 쓰러지실까봐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냥 그렇게 알고서 살다가 돌아가시는 게 시어머니에게는 가장 행복한 길일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렇게 요구했고 저도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따르기로 했던 거죠. 그 선의의 비밀이 이렇게 제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폭로될 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어요. 장례식을 무사히 치르고 저는 아주 조금씩 아버지와 엄마를 떠나보내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다가 남편의 설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요. 시어머니는 치료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찾아와서 그날 실수한 것은 미안하다고 처음으로 사과했어요. 저는 어머님께 원망의 마음은 안 들어요. 아픈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어머님 치료 저도 열심히 도울게요. 하고서 어머님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매일 데려다 드리고 모시고 오곤 했어요. 폭풍처럼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잔잔해졌어요. 제가 처음에 미친 시어머니라고 표현했고 사실 미쳤다는 표현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이 아팠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좋게 넘어가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의 치료가 끝나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이라도 다녀와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행복하기에도 짧은 시간,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기보다는 행복한 게 낫잖아요. 제가 겪은 일들 진짜 막장 드라마 같지 않나요? 잊지도 않은 시숙에게 그렇게나 끌려다니고 죽은 사람을 죽지 않은 척하고 살았죠. 시어머니에게 장수할 만큼 욕도 먹었으니 앞으로의 제 인생 장르는 행복한 가족 드라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다 크면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과 알콩달콩 로맨스 드라마를 찍어도 좋겠네요. 제 인생의 드라마는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경기도 파주에 사는 61세 정간문이랍니다. 슬아의 딸 3명을 두고 있고 올해 정년퇴직을 하여 현재는 아내와 이것저것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연을 보낸 이유는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예요. 배움이 짧아 글이 다소 두서없더라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저는 젊었을 적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눈을 떴을 땐 두 다리에 감각이 없었고 의사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한다고요. 전 운동을 좋아하고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30살 남자였습니다. 겨우 30살이었습니다. 이제 막 회사에서 승진을 하려던 참이었고 결혼하고 싶은 여자도 만났고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날 한시 불의의 사고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만 박히게 되니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 같더군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제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실질적인 위로를 건네주지도 않았고요. 전 그런 동정어린 눈길을 받는 것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저 저는 하루하루 술로 연명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조금이나마 비참한 현실을 잊을 수 있었고, 그러면 이게 모두 꿈인 것 같은 착각에도 빠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술이 깨면 모든 게 제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머릿속에선 이 상태로 살고 싶지 않으니 차라리 사고를 한 번 더 당해서라도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만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저희 집 문을 두드리더군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왜 왔습니까? 그 당시 그 여잔 저희 동네 슈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아가씨였습니다. 다리가 아프기 전엔 항상 간식거리를 사러 그 슈퍼에 들리곤 했는데 바깥 출입을 안 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그 슈퍼에 가지 않아 한동안 보지 못했던 아가씨였습니다. 저는 누군가 들어왔다는 게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 휠체어 탄 모습에 놀란 건지 아가씨는 조금 놀라더군요. 저는 곧바로 세차게 문을 닫으려 했어요. 그때 그 아가씨가 닫으려는 문을 막더니 말했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주말마다 올게요. 그 아가씨는 갑자기 그렇게 말하곤 총총 사라졌습니다. 저는 순간 황당했습니다. 왜 주말마다 온다는 거지? 하지만 넘겨버렸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여겼거든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정말 그 아가씨가 주말이 되면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온 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여 어쩔 수 없이 이것저것 필요한 걸 말했고 그 아가씨는 쌀포대까지 짊어지며 집에 와주곤 했습니다. 처음엔 이 아가씨가 왜 날 위해 이런 일까지 하나 궁금하기도 했고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나 싶어 기분이 나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여동생은 그런 절 보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 아가씨 오빠한테 마음 있는 거잖아. 쓸데없는 소리 마. 멀쩡한 여자가 나 같은 사람을 왜 좋아하겠어. 마음이 없는데 우리 집 문지방이 닳도록 이렇게 드나든다고? 오빠 눈치 없는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동생의 말은 그야말로 헛개비 같은 말이라 생각했지만 그 말이 어느새 사실로 드러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아가씨가 어느 날 꽃을 한가득 사오더니 꽃병이 있냐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집에 없다 하자 갑자기 유리병이라도 달라 하더군요. 그걸 건네주니 꽃을 꽂아 텔레비전 옆에 놓더군요. 이 꽃 보면서 가끔 제 생각하세요. 네? 저 가볼게요. 아가씨는 그렇게 말하곤 얼굴을 붉히며 후다닥 사라졌습니다. 저도 덩달아 몸이 굳었습니다. 이 아가씨가 왜 나한테 이러지 싶으면서도 저도 모르게 꽃을 보면 그 아가씨가 생각나더군요. 그리고 그 아가씨가 올 주말이 기다려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 아가씨가 보고 싶어 처음으로 휠체어를 끌고 아가씨를 보기 위해 그 슈퍼에 갔습니다.
그 아가씨는 예쁜 헤어밴드를 하고 그날 들어온 자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가씨가 절 먼저 발견하고 기척을 내었어요. 아가씨와 눈이 마주친 저는 괜스레 민망하고 멋쩍어 뒤통수만 뻑뻑 긁었습니다. 뭐 사러 오셨어요? 아니, 그냥. 제가 우물쭈물하자 아가씨도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심정으로 일단 질렀습니다. 오늘 뭐 합니까? 네? 아가씨가 놀라묻자 저는 무뚝뚝한 말로 다급히 내뱉었어요. 밥이나 한 끼예요. 저녁 9시. 요 앞 가로등에서 만나요. 아가씨에게서 무슨 거절이라도 당할까 무서워 전 휠체어를 끌고 빠르게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그날 저녁 9시가 될 때까지 전전긍긍하며 9시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지 않은 척하려 했지만 마음은 초조했는지 입안은 바싹바싹 타들어갔고 밥알도 씹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기 30분 전 저는 가로등 앞에 미리 나가 그녀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9시가 넘어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러웠던 걸까? 역시 내 착각이었던 걸까? 그래, 휠체어 탄 남자에게 무슨 호감을 느끼겠어. 이런 나한테. 순간 밀려오는 자괴감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어요. 좌절감과 우울감이 파도처럼 밀려들어왔습니다. 전 급격히 휠체어 방향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저기요, 잠시만요. 그녀는 헐레벌떡 숨을 몰아쉬며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다급히 달려와 거친 손길로 제 휠체어를 붙잡았습니다. 저 일이 늦게 끝나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느라.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본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곱고 예뻤습니다. 분홍빛 셔츠에 곱게 차려입은 청치마와 발그레한 볼은 정말이지 텔레비전에서 막 튀어나온 연예인 같았어요. 그렇게 그녀와 만난 전 헛기침을 하며 그녀에게 밥을 먹었냐 물었고 우리는 근처 작은 식당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순이이고 고향은 전주였다는 거. 여기 서울에 온 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서울말이 많이 늘었다는 거. 하지만 여전히 서울은 어색하다는 거. 엄마는 시골로 내려가고 자기가 이제 슈퍼를 물려받을 거라는 거. 그리고 휠체어 타기 전부터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것과 같은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사실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녀와 있으면 자연스레 제 얘기를 하게 되었죠. 갑자기 어느 날 뺑소니 사고를 당해 두 다리가 이 모양이 되었고 지금은 직장을 잃고 집에 있다는 이야기까지.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아 본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녀와 있으면 술술 말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 저는 순이와 몇 번의 외출을 했고 섬세하게 저를 배려하는 순이의 모습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여자가 제게 와준 것 자체가 너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저의 변화에 그 누구보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이 덕분에 저는 점점 조금씩 사라졌던 웃음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이가 좋아하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날, 휠체어를 탄 채 순이에게 결혼해달라는 고백을 했죠. 이런 모자르고 멋없는 나라도 괜찮다면 평생 함께 하자고요. 그래 주겠냐고요. 순이는 진주 같은 눈물방울이 맺힌 눈으로 멋없는 남자의 고백을 받아주었어요. 저는 순이 덕분에 일어났고 새로운 꿈도 가지게 되었죠. 놀랍게도 이건 아내가 먼저 제안해 준 것이었어요. 여보, 당신 늘 사업하고 싶어 했잖아.
당신 같은 사람들을 위한 회사를 운영해보는 게 어때요?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한 회사? 네. 우리가 쓰는 일상생활 용품들 중에서 불편함 느꼈던 건 당신이 직접 만들거나 개조해서 쓸 때가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몸이 불편한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아내가 말한 건 바로 저와 같은 장애인들을 위한 회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회사. 다리로 인해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이 모두 평등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리한 물품들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듣자마자 저는 강한 이끌림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잘해내고 싶었고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회사 운영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하고 싶다 해도 한 번도 사업을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뭐든 어려웠어요. 하지만 아내가 옆에서 딱 붙어 실물적인 부분을 도와주고 정신적으로 제 꿈을 지지해주자 점차 자신감도 늘어났어요. 저는 그 응원에 힘입어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직원들은 누구보다 절 믿어주었고 직원들과 저를 살려준 제 아내에게 보답하려는 마음에서 더욱 밤낮 없이 일했어요. 정말 성실히 일했던 게 보답을 받았던 걸까요? 다행히 사업은 순탄히 잘 풀려가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우리는 토끼 같은 두 딸도 낳았습니다. 딸들을 먹여 살려야 하고 가장이 되었다는 생각에 저는 더 열심히 일했죠. 제 딸들은 아내를 닮아 둘 다 참 착했습니다. 특히 둘째 딸, 윤영이는 순이를 많이 닮았습니다. 무엇 하나라도 자신이 대신 해주려 했고 작은 부분이라도 아빠를 많이 배려해 주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조금만 아파하면 땀을 뻘뻘 흘리며 그 조그마한 손으로 제 다리를 꼼꼼히 주물러 주었고 아빠, 오늘은 안 아파? 하고 물어봐 주곤 했죠. 회사에서 일에 지쳐 들어오면 꼭 아빠를 위해 안마도 해주고 머리도 씻겨주며 순이가 하던 일을 대신 해주곤 했습니다. 사춘기여서 아빠를 싫어하고 부끄러울 법도 한데 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회사를 만들고 운영하는 아빠를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 일부러 저를 소개해주기도 하였죠. 우리 아빤 아빠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인데 너무 멋진 사람이야. 하고 말해주었어요. 운동회나 학부모 상담 때도 일부러 제가 아닌 아내를 보내곤 했는데 윤영이는 꼭 그때마다 저를 오게 했어요. 윤영 아빤 좋겠어. 이런 보배 같은 딸이 있어서. 나도 이런 딸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딸이 워낙 속이 깊어서 아빠를 많이 챙겨주네요. 주변에선 저를 은근히 부러워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는 나름대로 어깨가 또 으쓱했어요. 전 그런 어린 딸이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대놓고 그런 고백을 하진 못했지만 내심 참 이런 딸을 갖게 해준 신에게 감사했죠. 신이 내 다리를 앗아갔다면 그 대신 너무나 따뜻한 가정을 주었다고 생각했죠. 윤영이는 딸이지만 정말 저보다 더 어른스러운 아이였어요. 자꾸 딸 자랑을 하게 되어 민망하고 쑥스럽지만 정말 제겐 천사 같은 딸 그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의 절벽까지 떨어져 죽음을 선택하려 했던 제게 다가온 이 가정은 축복 그 이상이었습니다. 허나 시간이 흐르자 마냥 어릴 줄 알았던 딸아이도 어느 날 아빠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한 사람을 데려오더군요. 아직도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아빠, 내가 세상에서 아빠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 남자친구야. 미영이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윤준배라고 합니다. 아, 그래. 네가 준배이구나. 얘기 많이 들었다. 윤영이가 데려온 그 친구는 키도 컸고
첫인상도 좋은 아이였습니다. 무엇보다 어른에게 예의도 바르고 성격도 부침성 있는 게 싹싹한 것 같았고요. 제 아내는 내심 그 친구를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팔불출인지라 괜히 딸을 뺏긴 기분이 들어 조금은 섭섭한 마음마저 들었어요. 윤영아, 너 정말 그 남자가 좋으냐? 제가 물어보면 윤영이는 마치 어렸을 적 소녀가 된 것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아빠, 나 그 사람이 정말 좋아요. 나한텐 정말 아빠 같은 사람이야. 한없이 다정하고 한없이 자상하고 그 사람이랑 있으면 참 편해. 그때 저는 딸아이가 얼마나 진심인지 깨달았고 이왕 만난다면 준배라는 친구가 제 딸을 행복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죠. 허나 그때 딸아이 나이가 겨우 23이었으니 사실상 결혼을 생각하기엔 이른 나이였습니다. 그저 앞으로 만날 남자친구들 중 한 명 정도라 여겼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윤영이는 제게 그 남자친구를 소개한 이후 불과 반년도 되지 않아 결혼을 하고 싶다고 고백해왔습니다. 저도 아내도 다분히 놀라고 말았어요. 뭐? 결혼을 한다고? 윤영아, 너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준비해야 할 나이에 무슨 결혼이니? 그래, 윤영아. 아직 너 나이가 일러. 아빠 세대에서나 그렇게 일찍 결혼하는 거지. 요즘은 다들 결혼도 30 넘어서 하더라. 너도 다른 사람들도 만나보고 해야지. 어떻게 첫 남자와 결혼하려 해. 거기다 23밖에 되지 않은 나이인데 지금 결혼하면 청춘은 날아가 버리는 거야. 아니야, 아빠. 결혼에 있어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 이왕 하게 될 거라면 얼른 합쳐서 함께 살고 싶어. 무엇보다 난 이 사람이랑 있으면 너무 안정되고 행복해. 난 이 사람한테 확신이 있어.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사람이야. 이 사람과 함께 미래를 맞이하고 싶어. 딸아이는 제게 미래를 맞이하고 싶다는 말까지 하며 몇 날 며칠 저를 설득했어요. 사실 딸아이가 내뱉은 말은 제가 순이에게 느꼈던 감정과 같았습니다. 저도 제 아내가 제 휠체어를 밀어주며 함께 산책을 할 때마다 그녀가 손수 제 발을 씻겨줄 때 이 사람과 미래를 함께 꾸미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순이의 미래 속에 내가 있었으면, 나의 미래 속에 순이가 있었으면 바래왔어요. 딸아이도 지금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눈에서 뜨거운 진심을 보았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맞는지 저는 이내 허락했죠. 그래, 윤영아. 너만 좋다면 아빠도 좋아. 네가 믿는다면 아빠도 믿을 수 있어. 대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아빠가 바라는 건 그뿐이니까. 고마워, 아빠. 사랑해. 정말 정말 사랑해. 그리고 제게 허락을 받자 윤영이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딸아이는 정말 설레 보였습니다. 가끔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활짝 웃었고 저는 그런 딸아이를 보며 행복했습니다. 예비사위 역시 제게 까뜻했고 정말 윤영이를 고생 안 시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로 저를 안심시켰고요. 그러다 보니 제 걱정도 자연스레 사그라들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윤영이가 상견례 날짜로 언제가 좋겠냐며 물어왔습니다. 결혼이 성큼 앞으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이 저와 딸을 갈라놓게 할 운명의 날이 될진 몰랐습니다. 처음 가는 상견례 자리라 어쩐지 긴장이 많이 되었어요. 괜스레 머리도 매만지게 되고 아내에게 옷 입은 거 괜찮냐 몇 번을 물었죠. 그 후 저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정갈한 한식당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서로 날씨 얘기도 하고 안부를 묻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윤영이의 시부모님이 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예의를 가진 분들 같았고 경우도 있으신 분들 같았어요. 그 말이 나오기 전까진 말입니다. 식사 자리가 끝나갈 무렵 내내 조금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던 사돈이 입술을 뗀 것입니다. 근데 직원분들이 장애인이신 회사를 운영하신다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분들 중 대부분이 장애인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도 결혼식에 오시는 거겠죠? 저도 모르게 미간이 구겨졌습니다. 와선 안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의 날선 말투에 순간 상견례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돈은 제 눈치를 보더니 더듬더듬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식이 좋은 자리이고 애들 앞날 축하해주는 자리이다 보니 하객석에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건 보기가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순간 제 손이 꽉 쥐어졌어요. 속에서 울분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를 향한 불편한 시선까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이 회사를 세우기 위해 밤낮 없이 고생했던 제 직원들을 모욕하는 건 결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겪던 고통을 누구보다 이해해주는 동료였고 친구였고 제 가족과 다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우리 애들 꾸릴 미래를 축복하는 자리 아닙니까? 장애인들이 오면 어디 결혼식장 공기가 탁해지기라도 한답니까? 여보, 그게 아니고요. 결혼식장에 장애인들이 있는 것 자체가 보기에 솔직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진도 찍어야 하고, 결혼식은 저희에게도 우리 딸한테 평생 기억에 남는 장면인데, 외눈박이며 절름발이들 벙어리들이 다 껴있는 결혼식은 생각만으로도 너무 불쾌해요.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직원들은 최소한으로 해서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가려하시죠. 제 직원들 다들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선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인 것뿐입니다. 단지 몸이 불편한 것뿐이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면 사람으로 대하셔야죠. 함부로 뭘 안다고 제 직원들을 비하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죄송하지만 이런 집에 제 딸 보낼 수 없겠습니다. 결혼은 없던 일로 하시죠. 참. 여보, 진정해요. 옆에서 아내가 저를 말렸지만 이미 한 번 밖으로 튀어나온 분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뱉은 말은 가시처럼 제 가슴 속 상처를 하나하나 후비는 듯 했어요. 장애인을 향한 혐오와 비하, 모욕적인 발언들은 이미 저도 당할 만큼 당해왔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러자 제 말에도 그 사람들은 기가 차다는 듯 웃더니 이어지는 말은 더 가관이었어요. 아니, 이런 무슨 경우 없는 게 다 있어? 이봐요. 절름발이 있는 집안에 시집 보냈으면 그것만으로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뭔데 당신은 결혼을 깬다 만다 난리예요? 기가 막혀. 결혼 깨도 내가 깹니다. 저 같은 집안에 시집 보내는 것도 감사하게 여기라는 사돈의 말은 너무도 충격적인 동시에 결혼시켜선 안 된다는 다짐을 더 굳히게 만들어주더군요.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딸아이의 손목을 잡고 나왔고 아내도 덩달아 저를 따라 나왔죠.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며칠을 엉엉 울기만 했고 사위가 될 줄 알았던 딸의 남자친구는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며 매일 빌고 애걸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님, 저희 어머니께서 그날 실언하신 거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아직 분이 안 풀리셨겠지만
이제 와서라도 정말 죄송합니다. 윤영이와 저 대학교 때 만나 서로에게 너무나 의지했고 지금도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어머님께 많이 의지하셨고 지금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 아실 거라 믿습니다. 저 도저히 윤영이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 진심 믿어주세요, 아버님. 급기야 윤영이의 남자친구 눈엔 눈물까지 맺혔습니다. 결국 그의 요점은 결혼을 허락해달라는 이야기였어요. 자네 어머님, 아직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거 아닌가? 자네가 여기 온 거 어머님은 알고 계신가? 그러면 내 대답은 같네. 그 친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장에 장애인들 들이지 말라는 생각도 그대로일 것이 테고요. 저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을 색안경으로 보는 폄합한 사람들을 저는 이미 사업을 하며 인생을 살며 숱하게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은 평등을 말하면서도 정작 장애인이 오면 불편해했고 자신과 그들의 삶을 철저히 나누었습니다. 그런 뼛속까지 위선적인 사람들 덕분에 저와 같은 장애인들은 때때로 원치 않은 상처를 받기도 했고 권리를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난 자네가 돈이 없었어도 직장이 없었어도 괜찮아. 하지만 자네 부모님이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라면 용납할 수 없네. 돌아가 주게. 딸아이 남자친구는 마지막까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빗길에 뒤돌아섰고 아내도 그 사람들 인성을 받던지라 무슨 말을 쉽사리 꺼내지 못하고 한숨만 푹푹 쉬어댔어요. 이 상태가 며칠이 지속되다 보니 딸아이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빠, 정말 안 돼요? 그 사람 부모랑 인연 끊고 살겠대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윤영아, 부모 자식이 인연 끊는 게 무슨 쉬운 일인지 아니? 결혼은 집안끼리 약속이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집안에서 널 어떻게 대할지는 뻔해. 아비로서 절대 허락할 수 없어. 너야말로 저런 행각을 보고도 그 집에 시집을 가겠다는 거냐? 아빠, 그래요. 저분들 말 옳지 않아요. 하지만 오빠와 결혼하는 거지 저 집안에 들어갈 생각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결혼은 안 돼. 아빠. 딸은 울먹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경했고 딸도 그런 제 태도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딸은 몇 날 며칠 제 방문 앞에 대고 애걸했어요. 죽어도 못 헤어져요.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아빠. 나 아빠한테 너무 미안한데 그 사람 놓칠 수가 없어. 아빠가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아빠, 제발 문 좀 열어봐. 아빠! 아빠! 하지만 전 끝내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급기야 부모와의 인연을 끊든지 그 사람을 선택하는지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말까지 했어요. 아마 제 아내도 너무 많은 상처가 골마있던 것 같아요. 결국 딸은 저를 원망하는 눈초리를 보더니 입을 꾹 다물었어요. 딸과 한 번도 상상치 못한 냉정기가 이어지자 저도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어느 날부턴 윤영이가 밥을 먹지 않길래 저녁을 들고 문을 열어줄 때까지 가지 않고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윤영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저도 화가 나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너 밥 안 먹고 뭐 하는 거야? 시위라도 하는 거야? 아내는 딸아이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자고 저를 설득했건만 마음이 그리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제 핸드폰에 딸아이로부터 문자 하나가 날아오는 순간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아빠,
아빠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말 걸지 마세요. 솔직히 한편으론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었던 제 수족과 같았던 딸이 이런 일로 돌아서다니. 상견례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다 알면서 그럴 수 있는지. 그래도 자식은 자식인지라 제 감정을 뒤로하고 차분하게 다시 생각해보게 되더군요. 허나 제가 기분 상한 건 둘째치고 윤영이를 저런 집안에 시집 보낸다는 사실이 너무도 찝찝했습니다. 더군다나 절름발이라고 장애인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을 어른이랍시고 시어머니랍시고 모신다면 나중에 무슨 고된 시집살이를 당할지 불보듯 뻔했어요. 저는 그렇게 딸과 처음으로 대화 없는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과 다시 화해할 수 있는 날이 왔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란 사람이 불쑥 말도 없이 집에 들이닥친 겁니다. 그것도 발로 쾅쾅 문을 두드리면서 말이에요. 그 소리에 놀라 문을 열었는데 대뜸 고함부터 지르더군요. 당신이 뭔데 내 아들을 쫓아내요? 지금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무슨 지경에 처해 있는 줄 알아요? 얘가 당신한테 쫓겨난 이후론 밥도 못 먹고 잠도 안 자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다리 병신들 못 들어오게만 해주면 될걸. 그 부탁 들어주기가 힘들어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보세요. 그만하세요. 하지만 저 여자의 말도 안 되는 폐악질에 화가 나 제가 나서려 하자 먼저 나서 이 상황을 막은 건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윤영이었어요. 대체 무슨 행패이신 거죠? 저희 아빠 사리사욕이 아닌 늘 힘든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분들 한평생 돕고 사셨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저희 아빠예요. 그러니 저희 아빠 모욕하시는 거 그만두세요. 한 번만 더 와서 제 아빠 욕 보이시면 그땐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건방진, 야! 내 아들을 홀려놓고 터진 주둥이라고? 터진 주둥이라고 함부로 말씀하시는 건 그쪽이세요. 더 이상 편히 봐드릴 마음 없으니 이만 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이런 기가 막힌, 세상에. 그 순간 그 미친 여자가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그만 윤영이의 머리채를 붙잡아 버렸고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쥐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힘이 어찌나 억센지 제가 휠체어를 타고 그쪽으로 가 말리려 하자 발로 제 휠체어를 차 넘어뜨렸습니다. 아빠! 놀란 딸아이가 제 곁으로 와 부축하려 하자 그 여잔 분이 안 풀렸는지 딸아이를 밀쳐내고 발로 제 몸을 꾹꾹 눌렀어요. 정말이지 비참했고 움직일 수 없어 버둥거리는 절 짓누르는 그 여자를 보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아주 가지가지하네. 가지가지해. 내가 이래서 장애인들이 싫다니까. 나 같은 사람이랑 섞여 살면 감사할 줄 알고 살아야지. 아빠, 저희 아빠 몸에 손대지 마세요. 윤영아, 아빠 괜찮다. 울지 마. 울지 마. 그래도 팔 운동을 꾸준히 했던 터라 손으로 여자의 발을 잡으며 못하게 막고 있었지만 이 여잔 비웃음과 조롱을 끊임없이 던져댔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내 아들이 그저 그런 당신 딸 만나 결혼해주는 거면 덥석 기회를 잡기나 할 것이지 알량한 자존심이나 세워 이 지경으로 일을 만들었다고요. 어머, 뭐 하는 짓이에요? 이 옆한 내가 미쳤나? 당장 발 못 대? 때마침 장을 보고 돌아온 아내가 이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여자를 힘껏 밀치고 뺨을 거칠게 때려버렸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그 여잔 저희를 보며 분한 얼굴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지금 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 그제야 그 여자가 도망치듯 뛰어가면서 상황이 끝났어요. 허나 그 여잔 떠났지만
저나 딸아이 가슴엔 상처가 가득 남아버렸죠. 저도 딸아이도 그날 이후 어떻게 서로의 얼굴을 봐야 할지 몰랐고 딸은 방 안에서 숨을 죽이며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저 역시 딸 앞에서 그런 못난 꼴을 보인 게 부끄러워 먹지 않던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어요. 마치 처음 제가 다리를 잃고 난 후 술에 의존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단락되자 늘 울기만 했던 윤영이가 제게 와 어느 날 그러더군요. 제 손을 잡아주며 아빠, 나 그 사람과 정리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저도 아빠를 욕보인 그런 집에 시집 가고 싶지 않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괜찮겠니? 정말?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빠. 아빠를 그렇게 대한 분들 모시고 살고 싶지 않아요. 아빠, 그런 일 당하게 해서 미안해요. 아빠 직원분들께도 죄송하고요.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그 누구보다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다. 아빠가 미안하지. 아빠가. 저는 딸의 결혼을 파토낸 것 같아 미안했지만 딸은 외려 제게 미안했어요. 그리고 인연을 정리했으니 다신 이런 일 없을 거라 단언했습니다. 윤영이는 그 이후 더 이상 남자친구와 연락하지 않았고 회사도 옮기고 독립도 하겠다 했어요. 독립? 갑자기? 네, 아빠 새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어서요. 이젠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어차피 직장도 이 근처로 잡았으니 여기서 살아볼게요. 여자 혼자 독립한다 하니 걱정이 되긴 했지만 윤영이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틈틈이 모아놓은 돈도 있다고 했고 저도 그쯤 되자 딸이 알아서 잘 하리라 믿고 생활비로 쓰라고 조금의 돈을 보태주었어요. 그 뒤 윤영이는 소식이 별로 없었어요. 대신 제가 전화하면 꼬박꼬박 전화를 받긴 했고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했어요. 딸이 다행히 별탈 없이 회사 생활로 바쁜 것 같아 저는 크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허나 이건 그저 제 합리화이고 착각일 뿐이었어요. 윤영이는 제 생각보다 그 남자를 더 깊이 사랑했나 봅니다. 저를 죄책감의 지옥으로 빠져들게 한 건 큰딸에게서 들은 말 때문이었어요. 아빠, 저기 있잖아. 윤영이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는 것 같아. 우울증약? 아빠한텐 절대 말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보기엔 상태가 심각해. 이번에 혼자 살겠다고 독립한 것도 내 생각엔 힘든 티 안 내려고 한 것 같아. 저번에 윤영이 집에 잠깐 들렸는데 애가 밥도 못 먹고 있고 계속 잠만 자더라고. 청소는 이사 가서 한 번도 안 한 건지 바퀴벌레가 있고. 그 밝던 아이가 우울증에 걸려 약을 먹고 있다니 전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체 얼마나 힘들었길래 그런 약까지 복용하는 걸까? 가끔 독립해 집을 나간 딸의 기분을 알기 위해 집사람에게 물어보면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안심하곤 했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스스로가 얼마나 모자르고 한심하게 느껴지던지 저는 죄책감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저 사랑과 염려로 아이를 걱정한 것이었는데 내 사랑의 방식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딸아이에겐 너무 가혹했던 걸까? 자존심이 뭐라고 딸의 사랑과 결혼을 막은 걸까? 딸이 그런 상태에 놓인 게 모두 제 탓 같아 저는 그 길로 아내와 함께 당장 딸을 만나러 갔습니다. 딸이 잠시 살고 있다고 했던 빌라는 참 허름했고 골목길은 어두웠습니다. 딸이 보내준 사진과는 확연히 다른 곳이었어요. 저는 휠체어로 그 길을 가면서도
딸아이가 이런 치안이 좋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는 게 걱정이 되었죠. 윤영아, 아빠 왔어. 하지만 문 안쪽에선 대답이 없었습니다. 분명 안에 있을 텐데 딸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컹했고 손이 벌벌 떨렸어요. 저는 곧바로 큰딸에게서 알아낸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갔고 못 볼 광경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저는 구급차가 와 딸을 실어갈 때까지 옆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아내 역시 충격에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윤영이가 눈을 뜨자마자 한 말은 그거였어요. 미안하다는 말. 왜 네가 미안한 건지 딸아이를 사지로 몰아넣은 건 나인데. 전 울지 않아야 한다는 걸 알았기에 괜찮다는 말로 딸을 다독이다 화장실로 가 물을 틀어놓고 한참 오열을 했습니다. 딸아이 상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몰랐다는 사실이 그토록 죄스러운 건 줄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딸의 남자친구도 딸과 헤어진 후에 극단적인 시도를 한 모양이었어요. 그 여파로 현재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 딸은 남자친구가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되자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똑같이 그런 시도를 한 것 같았어요. 여보, 어떻게 하면 좋지? 정말 나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엄마, 울지 마. 우리가 울면 윤영이가 더 슬퍼할 거야. 강한 척하고 있자, 응? 아빠, 뭐라고 좀 해봐요. 허나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너무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는 아내를 달래줄 수 없어 첫째 딸에게 아내를 맡기고 혼자만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아이 남자친구가 혼수 상태로 있다는 곳에 찾아가 볼까 생각도 했지만 지금 와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윤영이가 나쁜 시도를 한 이후 지금 윤영이는 저희와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가족 모두 보호 차원에서 윤영이를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착한 윤영이는 그런 선택을 한 게 부끄럽고 미안했는지 저희에게 수없이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집안일도 도우며 잘 지내려 하지만 저는 윤영이의 웃음을 볼 때마다 무섭고 불안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혹여나 딸이 또 그런 선택을 할까봐 자다가도 밤에 벌떡 눈이 뜨이곤 했어요. 그리고 윤영이가 잘 자고 있는 걸 확인한 후에야 제 방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지내길 6개월 정도 후, 그러던 어느 날 큰딸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아빠, 윤영이도 알지 모르겠는데 남자친구 의식이 돌아온 모양이에요. 지금 병원에서 잘 회복하고 있는 중이래요. 그래? 윤영이 남자친구가 제 직장 동료와 연이 있어서 우연히 알게 되긴 했는데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자. 전 짐짓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딸아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알고 있는 건지 알고 있다면 보고 싶을 수 있으니 갈 의향이 있는지 묻기 위해 윤영이 방으로 갔지만 윤영이의 방문 앞에서 몇 번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어제는 윤영이의 남자친구를 만나러 한번 병원에 가보았어요. 그 아이 역시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참 많이도 헬스케져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런 몰골로 뵙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왜 그런 말을 하나?
그 아이가 절 보고도 고개를 떨구는데 괜히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힘없는 목소리로 윤영이를 아직 잊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지금 전 정말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결혼을 허락해 주어야 할까요? 그저 서로를 사랑한다고 저들끼리 잘 해낼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온전히 맡겨야 하는 걸까요? 제 딸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큰지라 이젠 제 욕심도 미련도 모두 내려놓았어요. 부모가 되는 게 일이 힘든 일인 줄 몰랐네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깝깝하여 여기에 글이라도 써보았어요.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이런 일 겪지 마시고 평안히 사시길 바랍니다.